국내 발달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2%는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발달장애인 첫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짚어봤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성범죄가 늘고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들은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생명의 먹거리를 일구는 농업. 하지만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후위기가 식량난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식량 문제를 고찰한 가톨릭 에코포럼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수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덕분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렇다면 발달장애인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정부가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5명 중 1명은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김형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주인공이 대형 로펌 변호사로 성장하는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속 우영우와 같은 국내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6월 기준 25만 2천여 명, 3년 전과 비교하면 2만 명 가까이 늘었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 그려진 천재적 발달장애인은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등록 발달장애인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이 가장 많았는데 초등학교만 졸업한 경우도 22%를 웃돌았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 표현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직접 의사 표현을 하는 경우는 61%였는데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들은 10명 가운데 1명에 그쳤습니다. 또 발달장애인 5명 중 1명 이상은 모든 일상생활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이들도 2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전방위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코로나19로 돌봄 부담이 커진 점도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팬데믹으로 돌봄 시간이 늘었다고 답한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32.6%에 달했습니다. 특히 자폐성 장애인 가족의 경우 같은 물음의 절반 이상이 돌봄 시간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 모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달장애인 3명 중 1명은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을 가장 큰 걱정으로 꼽았습니다. 가족들 역시 보호자 사후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증가하는 발달장애인 그리고 당사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조사를 통해 확인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내년도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447억 원 더 확보했고 낮 시간 활동 서비스 시간을 늘려갈 방침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24시간 돌봄 체계도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마련 등을 통해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성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들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정화 기자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 대화를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것을 온라인 그루밍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그루밍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수법은 간단합니다. SNS를 통해 대화를 하다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주며 아이들을 유인한다. 그러다 친해진 것 같다고 생각될 때 조금씩 성적인 대화를 시도합니다. 어제 어떤 아저씨가 얘기했는데 너무 재밌고 이 아저씨가 나한테 상품권 문상 줬다 이러면은 다 부러움의 대상이지. 그거 갖고 이거 신고해야 돼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야, 어디 들어가서 그런 아저씨가 있어 그렇게 해서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스스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인식이 없을 뿐더러 미성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처벌 대상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의 여성 청소년은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성인이 성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처벌 대상임을 아는 여성 청소년은 10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조진경 대표는 청소년들에게 예방교육을 하거나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되려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의 책임으로 몰아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너가 왜 낯선 사람하고 대화를 해? 너가 왜 사진을 보내서 다 얘한테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신고를 못해요. 야단 맞을까 무섭고. 그래서 더 협박을 심하게 받는 상태로 가는 거죠. 조 대표는 피해 예방을 위해선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플랫폼 운영자들이 사회적 책임이 적극적으로 강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성인 인증 절차 또는 이제 성착취 범죄자들의 이력을 이제 추적할 수 있는 사이버상의 시스템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게. 또 경찰이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 경찰이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아직 그 법이 미비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플랫폼 운영자들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적극적인 위장 수사, 법적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이 구축돼야만 아동과 청소년들을 성착취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 초저출산 여파로 1년 사이에 유치원이 100개 가까이 문을 닫았습니다. 가톨릭교회도 영유아 사목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22년 교육 기본 통계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전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587만 9,7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 7,3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초저출산 기조를 반영하듯 유치원생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유치원생은 55만 2,812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9,7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초등학생은 266만 4,278명으로 전년 대비 8천여 명 줄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각각 2,300여 명, 3만 7,600여 명 감소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는 학교 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유치원은 8,562개로 지난해보다 98개 줄었습니다. 고등학교도 2개 감소한 2,373개 교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최근의 초저출산 기조는 교육 현장 전반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한국교회 역시 해결 과제입니다. 마침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올 추계 정기총회 주교연수 주제로 인구 감소와 미래 전망을 선정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영유아 사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담당 박종수 신부는 우선 영유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목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영유아 부모 교육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우리 영유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주변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함께 사목자와 또자와 또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영유아들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박 신부는 나아가 가정 안에만 머물고 있는 영유아들을 교회로 이끄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없는 우리 영유아들,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우리 영유아들이 우리 그 교회 안에서 또 편안하게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식량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량난을 일으킨 건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식량의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생태계가 파괴된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장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식량 가격이 폭등하면서 발생한 전 세계적인 식량난. 식량난의 표면적인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지만 근본 원인은 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로 최근 작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높아진 식량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제43회 가톨릭 에코포럼은 식량, 산업인가 생명인가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정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교육국장은 발제에서 지난 100여 년간 농업의 산업적 측면만 강조돼 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 국장은 이어 농업이 산업적 측면에만 치중하면서 농약과 살충제, 화학비료 등이 남용됐고 이로 인해 토양오염과 생태계 붕괴가 초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해가 없다고 그랬어요. 온열 동물이 아닌 곤충에게만 해가 있다고 해놓고 사실은 곤충이 사라졌죠. 근데 그 곤충을 잡아먹은 새가 죽기 시작한 거예요. 봄이 됐는데 새들의 지저귀이 들리지가 않아요. 정영기 국장은 최근 스마트팜이 유행하는 것도 순환이라는 측면에선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흙과 바람 없이 통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은 자연적인 순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정 국장은 유기농은 결국 자연적인 순환에 따라 농사를 짓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수경재배 등의 방법 등은 유기농이라 부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전에 서울시청 지하에 저 농장 샘플 작은 게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저 이파리가 진짜 잠자리 날개 같아요. 왜요? 햇볕과 바람과 그리고 바깥의 공기, 탄소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 국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생명의 측면에서 농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독일 등 유럽에선 이미 순환에 초점을 맞춘 유기농업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주요 방책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유럽은 2030년까지 전체 농지의 25%를 유기농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유기농업하는 농지가 많아지면 대기 중에 탄소를 끌어들이면서 탄소는 넷째로 중립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이날 토론을 맡은 이동훈 신부는 공장식 농업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이른바 녹색혁명은 오히려 농촌의 위기와 식량 위기를 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신부는 또 교회가 연대성, 공동선 등 사회교례의 원칙에 따라 농업 문제를 다뤄온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란체스코 교황 역시 직접 FAO 회의에 참석하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농업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PBC 장인민입니다. 인천교구 문화예술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제1회 바다의 별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합니다. 음악과 미술, 사진, 공연 등 다채로운 가톨릭 문화예술을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의장이 될 전망입니다. 제1회 바다의 별 문화예술 축제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교구 성모순례지에서 봉헌되는 개막미사를 시작으로 10월 28일까지 전시회와 평화음악회, 기념음악회 등이 이어집니다. 사진전은 빛과 희망을 주제로 오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인천교구청에서 열리며 가톨릭 사진가회 담당 김원영 신부를 비롯해 17명의 회원이 참여합니다. 평화음악회는 10월 1일 오후 7시 인천교구 성모순례지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10월 28일 오후 7시 30분에는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이승훈 베드로 기념관 건립 기념 음악회가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